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문화의 속성은 5가지였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먼저 첫 번째로는 학습성. 학습성은 말 그대로 문화는 뭐 되는 거라고? 학습되는 거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거는 본능에 의한 행동은 문화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유성 이야기 했었죠. 공유성은 뭐라고 했니? 문화라는 거는 뭐 되는 거라고? 공유되는 거다. 그래서 한 사회 구성원들 안에는 다 똑같은 문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이어질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 그게 문화의 공유성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문화의 전체성 혹은 총체성이라고 부르는 건데, 총체성은 문화는 한 부분을 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와의 그렇죠 연관 속에서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예시로 이제 들어드렸던 게 아마도 인도에서 소를 안 먹는 거 뭐 이런 거 들어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변동성이었죠. 변동성이 제일 쉬웠어요. 문화는 뭐 하는 거다? 고정하지 않고 변화하는 거다.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축적성. 축적성에서의 핵심은 문화라는 것은 축적, 즉 전승이 되는 건데 뭐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라고 했죠? 상징. 그렇죠. 상징 체계. 글이나 그림이나 뭐 말 이런 것과 같은 상징을 통해서 전승되는 거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변동성이랑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하도록 합시다. PPT 좀 넘기고요. 자, 문화 이해의 관점. 첫 번째 이제 총체론적 관점이 우리 수능 특강의 81페이지에 나오고 있는데요. 총체론적 관점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방금 언급한 문화의 속성 중에 총체성이 있잖아요. 그 총체성을 살려서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체성에 입각해서 문화를 이해하려는 관점. 그러니까 즉 남의 문화를 이해할 때 어떤 특정한 부분만 보고 쟤네는 왜 저럴까?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계속 비슷한 예시로 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이슬람 문화에서는 뭐를 안 먹죠? 돼지. 돼지를 먹지 않아요. 이슬람교에서는 돼지를 더러운 동물이라고 하면서 금기시하는 종교가 있죠. 종교적인 율법이 있어요. 근데 이 종교적인 율법은 얘도 이제 힌두교와 비슷하게 탄생한 배경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배경과 함께 얘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 힌두교도 농업으로 인해서 이제 뭐 소를 죽이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종교적인 율법으로 굳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는 이 이슬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이 사람들이 주로 사는 지역은 어떤 기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 이슬람교들이 사는 지역의 기후적인 특성 어떤 느낌이 떠올라요? 일단 추워요. 덥죠. 더워. 그리고 더운데 막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니? 건조. 그쵸. 주로 건조기후 지역에서 많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죠. 서남아시아 이런 데 있잖아. 그래가지고 사막 지역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들아 우리가 돼지를 떠올리면은 돼지는 보통 몸이 이렇게 깨끗하지 않고 몸에 뭐가 많이 묻어 있잖아요. 돼지 몸에 보통 뭐가 많이 묻어 있지? 맞아. 흙. 그래. 진흙 같은 게 많이 묻어 있죠. 그래서 돼지는 진흙을 굉장히 좋아해. 그러니까 좀 습한 지역에서 이제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엔 이 둘이가 지금 안 맞고 있죠. 그래서 기후적으로도 이 이슬람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돼지를 키우기에 좀 적합한 환경이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그래서 돼지 사육에 적합하지가 않아. 첫 번째 이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돼지는 얘들아 먹는 양이 어때? 많이 먹죠. 그래가지고 우리 막 많이 먹는 사람한테 야 이 돼지야 막 이러잖아요. 그 돼지는 이게 왜 이렇게 누웠냐? 돼지는 이제 먹는 양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돼지를 키우게 되면은 지금 건조기후라서 안 그래도 사람들 먹을 식량도 없는데 돼지가 먹게 되겠죠. 그래서 식량이 부족해진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돼지를 키우기가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 이슬람 종교를 믿는 지역에서는 돼지를 키우기가 좀 적합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기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종교적인 율법으로 돼지를 먹는 것을 금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문화인류학자들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슬람교는 돼지를 안 먹는데 쟤네는 미각이 상실됐나? 왜 돼지를 안 먹어? 이 맛있는 걸.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돼지를 먹기에 적합하지 않았구나라고 다른 요소와의 연관성 속에서 이 종교적인 율법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것을 통찰론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는 비교론적 관점입니다. 여러분, 비교론적 관점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다른 문화를 뭐 한다는 걸까? 맞아,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비교론적 관점은 서로 다른 문화들을 비교하면서 이 비교를 통해서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한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남들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은 내 위치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해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모의고사 같은 거 보거나 하면 등수에 집착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남들이랑 비교해서 알아보려고. 그래서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어떤 한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를 비교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비교론적 관점에 이제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례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화면에 있는 거 뭐죠? 젓가락. 맞아, 젓가락이죠. 젓가락인데 이거는 이제 각각 한국, 중국, 일본의 젓가락을 이제 그림으로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건데요. 혹시 여러분 맞출 수 있겠어요? 이거 어느 나라 젓가락일까? 제일 쉬운 것부터 하자. 이거 어느 나라 걸까? 우리 거. 그래, 이거 맨날 보잖아요. 급식소에서. 이거 한국이에요. 맞아요. 이건 어느 나라 걸까? 일본. 맞아, 이거 일본이에요. 얘는? 중국. 맞아, 중국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한국, 중국, 일본에 공통점이 있죠. 일단 뭐를 사용한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막대기. 그렇지, 막대기, 젓가락이라는 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공통점이 되겠죠. 공통점 찾았네. 그 다음에 차이점은 뭘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젓가락을 보면은 좀 특징이 어때요? 그래, 끝이 뾰족해요. 왜 얘네는 뾰족한 젓가락을 사용하게 되었을까? 면을 잘 잡아야 돼. 면을 잘 잡아야 돼서 면 요리도 많이 먹긴 하지만 면은 이걸로도 가능해요. 그쵸? 얘도 먹고. 그렇죠, 맞아. 얘네들은 생선을 많이 먹잖아. 섬나라라 가지고. 그래서 이 생선에 가시를 이렇게 발리려면은 짧고 이 끝이 이제 세밀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좀 세밀한 젓가락질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짧고 뾰족한 젓가락을 만들게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문화인류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은 왜 일단 한국의 젓가락은 다른 나라 젓가락들이랑 좀 어떤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얇아요. 얇아요. 맞아. 얇고 또 어떤 특징이 있지? 재질면으로 봤을 때는? 맞아. 쇠젓가락이잖아요. 금속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왜 금속으로 젓가락을 만들었을까? 나무로 깎으면 훨씬 더 쉬운데. 그냥 추측. 왜 우리나라는 금속 젓가락을 사용할까요? 얘들아, 우리는 밥을 먹을 때 밥이랑 반찬 말고 또 뭐를 먹죠? 국. 맞아, 국을 먹잖아. 국은 액체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 숟가락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국과 자주 마찰하면은 그 나무가 어떻게 될까? 썩겠죠. 그러니까는 이 국을 먹는 문화에서는 숟가락은 금속으로 만드는 게 훨씬 관리가 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숟가락을 금속으로 만들었는데 젓가락은 나무로 만들면 좀 짝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속 숟가락을 만들다 보니까 젓가락도 금속으로 만들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문화인류학자들의 추측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국 젓가락의 특징은 뭐예요, 얘들아? 길다. 맞아, 다른 애들보다 좀 길이가 긴 특징이 있어요. 얘는 왜 이렇게 길이를 길게 만들었을까? 허거 집어먹으려고. 맞아, 멀리 있는 거 맞아, 집어먹으려고 그런 거죠. 우리 중국 요리집 가보면은 테이블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맞아,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돌리는 원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음식을 집어먹고,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 튀김 요리가 많으니까 그 튀김 요리가 좀 무겁고 크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잘 집어먹기 위해서는 젓가락이 좀 커야 되지 않냐, 그런 이제 문화인류학자들의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똑같이 젓가락을 사용하더라도 이런 모양새와 생김새가 다른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런 문화들을 분석하는 것을 비교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상대론적 관점이 우리 저기 수련특강의 마지막에 나오고 있죠. 상대론적 관점은 우리 말 안 해도 알겠죠. 문화 상대주의의 관점을 동원해서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이겠죠. 제가 이거 상대론적 관점 지난 시간에 그 영상 보여드렸나요? 그 여자를 때리는 그거? 그 얘기 안 했어요. 여자 그거 보여드릴게요. 문화 상대주의와 관련해서 제 좀 나름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영상을 하나 찾아가지고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고개 아파. 7분 30초. 살고 싶다는 소망이 욕심이 되는. 잠시만요. 여기 지우고 글씨 때문에 안 보일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다른 부족의 문화를 이 강연자가 약간 상대론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이거 볼륨 이걸로 키우면 되나? 자, 이들에게는 과연 어떤 독특한 문화가 있을까요? 지금 거의 사람 살인까지 했는데 거기 더 이해가 안 간다고? 네. 자, 이 부족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해 안 되는 그 문화는 바로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인 문화입니다. 왜?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뭐 몸에다가 구멍을 내고 칼로 막 찌르고 불로 막 지지고 이런 일이 상시적으로 남자가 여자가 왜요? 그래서 이제 인류학자들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성 인류학자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가서 인터뷰도 하고 조사를 하다가 이제 야노마미족 여성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당신은 왜 상처가 하나도 없냐? 남편이 너를 안 사랑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상처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남편이 때리는 게 사랑해서다. 왜 도대체 이 남성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용인이 되는, 용인 정도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이 됐을까요? 자, 그 문화인류학자 마빈 해리스라는 분이 이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이제 남아메리카 열대우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나무가 굉장히 빽빽하고 또 풀도 되게 무성하게 자라는, 빨리 자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농사 짓기가 되게 어려워요. 또 뭐 목축을 하려니 풀밭도 없고, 또 뭐 나무 열매라든지 뭐 근수 안 나가는 동물 사냥해서 간신히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 지역인데 식량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싸움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처 부족들하고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노마미족 남성들은 항상 늘 화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바로 나가서 격렬하게 싸움을 할 수가 있으니까 준비된 전사여야 되는 거죠. 근데 여성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끼리 치고받고 하면 전투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해가 덜 될 것 같은 아이나 여성, 뭐 노인 이런 사람들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비겁해. 어쨌든 이제 이 여성들은 뭐 잡혀가서 죽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뭐 어쨌든 이제 이 여성들에게 부족의 남성들은 뭐 나를 사랑해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기서 나온 문화 되게 웃기죠.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게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문화가 등장한 데는 이제 다양한 배경이 있는 거죠. 일단 기후적인 차원에서도 뭔가 좀 농사를 짓기가 이제 적절하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식량의 조달을 주로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해왔던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래서 전쟁을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사람들이 호전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뭔가 전쟁을 지금이라도 해야 되고 그런 이제 심리적인 요인까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어서 결국에는 이제 남성들이 여자나 아니면은 노인이나 뭐 아이들을 때리는 게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이제 문화를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죠. 그건 정말 비겁하고 미개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제 강연자는 어떤 입장이냐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여기에서는 이런 문화가 나타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지금 강연자의 이제 이 문화 이해의 태도가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족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용인되는 문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물론 이거는 이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의 예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좋은 문화는 아니겠죠. 자, 이제 넘어가서 82페이지로 갑시다. 82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문화 이해의 태도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배웠던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80 몇 페이지냐? 82페이지죠? 자, 문화 이해 태도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자문화 중심주의, 사대주의, 상대주의. 근데 저는 이거를 먼저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문화를 우열을 가릴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 문화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데 문화에 우열이 있다. 즉 훨씬 더 나은 문화가 있고 덜한 문화가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문화 절대주의예요. 그래서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의 우열을 가릴 수 있다. 문화는 평가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뭐가 더 낫고 덜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을 문화 절대주의라고 하고 이 문화 절대주의 안에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문화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남의 문화는 허접하다라고 보는 입장. 그게 이제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문화는 우수하고 남의 문화는 열등하다라고 보는 문화 절대주의의 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는 반대로 우리 문화는 아주 허접하고 남의 문화가 좋은 거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죠. 그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문화 사대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자기 문화는 별로고 남의 문화는 우수하다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절대주의의 관점과 대비되는 관점이 이제 우리가 줄곧 배워왔던 문화 상대주의의 입장이 되겠죠. 앞에서 배웠던 상대주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상대주의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문화가 더 좋고 어떤 게 더 나쁘고 뭐가 좋고 미개하고 이런 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말로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해요. 문화 상대주의자들은 왜 문화의 우열이 없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보냐면은 모든 문화는 다 가치롭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의 우열을 평가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 소중하니까 어떤 하나하나의 문화도 그 사회의 맥락 안에서 봤을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문화가 등장한 거니까 다 가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는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냥 이해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문화 상대주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마 여태까지 줄기차게 많이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수능 특강에도 나오지만 지금 보시면 각각의 의미랑 순기능, 역기능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순기능이랑 역기능을 중심으로 정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아, 물론 그거 해야겠다. 문화 요소. 어쨌든 순기능. 자, 자문화 중심주의. 우리 문화가 최고야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좋은 점이 있어요. 특히 그 사회 안에서. 예를 들어 중국의 중화사상이 대표적인 자문화 중심주의인데요. 여러분 중화사상 알고 있죠? 중국이 예를 들어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다. 혹은 모든 문명은 우리 중국에서 출발했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 중화사상인데 그런 중화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중국 안에서는 분명히 좋은 점이 있거든요. 뭘까요? 중국 사람들은 중화사상 갖고 있으면
그렇죠.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그래서 그 자부심을 바탕으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칠 수 있죠. 우리는 위대한 중국인이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끼리 일체감이 증가된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일체감을 바탕으로 사회 통합이 잘 되겠죠. 그래서 중국이 중화 사상을 내세우는 것도 어쩌면 이런 배경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수민족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중국인이야를 주장하면 같이 뭉칠 수 있으니까 민족이 달라도 이게 이제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점은 뭐가 있냐? 전통 문화. 자기들의 소중한 전통 문화를 잘 보존할 수가 있겠죠. 자기들께 잘났으니까 그걸 이제 보존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전통 문화를 잘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역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중국의 중화 사상을 볼 때마다 드는 기분이 어때요? 다 자기들 거래. 한복도 자기 거, 김치 자기 거래.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타 문화와의 갈등 혹은 마찰이 이제 발생하게 되겠죠. 쟤 왜 저래? 이렇게 하면서 싫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타 문화와의 마찰뿐만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게 잘났기 때문에 남의 걸 잘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타 문화를 잘 수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 봤을 때 발전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단점이 되겠죠. 잘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빠르진 않죠? 내용 말하는 거? 자, 그럼 사대주의의 순기능은 뭘까? 남의 문화가 좋아서 그거를 열심히 이제 받아들이고 우리 거는 버려. 그러면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발전할 수 있다. 그렇죠. 남의 문화를 열심히 받아들이니까 여기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타 문화를 열심히 수용하다 보니까 발전이 잘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일본은 처음에 이제 근대화 할 시기에 유럽 문화를 굉장히 동경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문화, 유럽 문화를 열심히 받아들여서 좀 우리보다 근대화가 빨랐죠. 그래서 타 문화를 수용하기 때문에 발전이 잘 일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역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얘들아? 사대주의를 너무 표방하다 보면은 나쁜 점. 사대주의는 기본적으로 우리 게 어떻다고 생각해요? 별로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전통 문화를 어떻게 하겠어? 전통 문화에 대한 보존이 잘 안 되는 거죠. 서로 이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얘의 순기능이 얘의 역기능이 되고 얘의 역기능이 얘의 순기능이 되고 왜냐하면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문화상대주의로 갈게요. 문화상대주의. 모든 문화는 다 가치가 있어 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했죠. 이 문화상대주의의 입장을 가지게 되면 좋은 점, 다 가치가 있으니까 모든 문화를 인정해주겠죠.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관점을 가진다면은 문화적인 마찰이나 갈등은 일어나지 않겠죠. 반면에 문화 상대주의를 지나치게 추구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 우리 통합사회 시간에도 배웠죠.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라고 해서 아까 우리 영상으로 봤었던 그 여성을 해치는 그런 문화나 아니면 명예살인이라 이런 것들도 다 문화니까 인정해줘야 돼 라는 태도를 가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훼손한다. 그래서 1학년 때 아마 배우셨을 텐데 보편적 가치라는 거는 뭐냐, 뭐 자유나 인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훼손하게 된다. 그래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안 된다 라고 아마 예전부터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중심으로 이 문화 이해의 관점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내용 요소 하나만 더 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마 기출문제 풀다 보면은 그런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이런 게 문제에 한 번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리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수능 특강에는 내용 서술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근데 뒤에 문제에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이 왜 중요한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 쓰고 이제 설명해드릴게요. 문화 요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사실 이 개념은 오그번이라는 학자가 만든 거예요. 그 오그번이라는 학자는 문화 지체 현상 알죠, 여러분? 물질, 기술의 발전 속도를 이제 뭐 사람들의 인식이 따라가지 못해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발명이 됐는데 뭐 법은 이제 마련이 안 돼가지고 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이제 문화 지체 현상인데, 그 문화 지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라는 개념을 사실 만든 건데, 이게 이렇게 문제로 출제될 줄은 그 사람은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먼저 물질 문화부터 봅시다.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둘 다 쓰자. 먼저 여러분, 물질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의 욕구를, 특히 여기서 말하는 욕구는 좀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돼요. 뭐 의식주와 관련된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든 인공물, 그리고 그 인공물을 만드는 기술. 그래서 이 물질 문화는 주로 인공물과 그것을 만드는 기술, 이렇게 두 가지다 라고 영상 찍고 있는데 지금 다 엉뚱한 데가 찍혔네.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물은 여기서는요, 특히 사람이 억지로 만들면 다 인공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나중에 비물질 문화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인공물은 인공물인데 우리가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도구나 혹은 그 도구를 만드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물질 문화를 이해하는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질 문화는 예시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기출, 그러니까는 교육청이나 평가원 기출에서 물질 문화의 예시로 많이 나왔던 게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뭐 예를 들면 본문에다가 스마트폰이 어쩌고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 밑줄 그어놓고 이거는 물질 문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봤었고요. 야구 경기에 대한 지문이 나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야구 방망이 애도 이제 밑줄을 그어놓고 이게 이제 물질 문화냐 비물질 문화냐 그런 거 물어봤죠. 그 다음에 이 기술과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뭐 통신 기술이나 증강현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교육청이었는지 평가원인지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나온 적 있어요. 요리도 물질 문화예요. 사람이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요리도 대표적인 물질 문화의 사례고요. 그러면 요리를 만드는 레시피 있잖아요. 요리법. 이거는 물질 문화, 이 도구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요리법도 마찬가지로 물질 문화다. 이렇게 이제 출제가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많이 앓았어요. 헷갈리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자, 이제 비물질 문화로 넘어가 볼게요. 비물질 문화는 제가 그냥 학생들한테 외우라고 보통 얘기해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저도 뭔가 명확하게 이건 학자가 만든 개념이에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오그번이라는 학자가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한 거야. 그래서 마치 우리가 1차 집단, 2차 집단, 뭐 공동사회, 이익사회 이런 거 외울 때처럼 그냥 외워야 되는데요. 비물질 문화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도와 관념. 그래서 먼저 이 비물질 문화라는 거는 인간의 정신적인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사람이 만들어낸 산물이라 할지라도 뭔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만든 도구가 아니라 내 정신을 담아서 그것을 반영한 것이면은 비물질 문화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도 안에도 뭐 법이나 정치제도, 뭐 교육, 경제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먹고 살자고 그냥 단순한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다소 이제 고차원적인 산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물질 문화라고 분류를 한대요. 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념 문화 같은 경우에 여기가 사실 출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종교, 예술, 철학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잘 나오는 게 언어, 그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관념, 인간의 정신적 영역이 반영되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헷갈려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물질 문화라고 하면 보통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사람이 만들었고 눈에 보이는 거다. 그럼 물질 문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그림 같은 것들도 물질 문화 아닌가요? 눈에 보이잖아요. 만질 수도 있고 라고 하지만 이 그림은 사람의 의식이 반영되어서 예술이라는 가치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물질 문화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출제가 되는 거는 얘예요. 얘랑 얘. 그래서 얘네들을 중심으로 얘네들은 비물질 문화구나. 인간의 정신이 반영돼서 만들어진 거구나. 언어라는 것도 정신의 산물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 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의 사람들은 흰색을 표현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자기들이 보는 흰색이 종류가 다양하니까, 눈의 색깔이 다양하니까. 그런 것처럼 언어라는 것도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인공물인데요가 아니라 정신의 반영이다. 기억하시고요. 이게 좀 제가 작년에 이제 3학년 가르치면서 이거와 관련돼서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어떤 단어를 하나를 들고 와서 선생님 뭐 땡땡은 물질 문화예요, 비물질 문화예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난감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강의 영상을 찾아봤어요. 남들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까? 똑 떨어지게 설명을 할까? 근데 아무도 그런 설명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런 설명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것이 물질 문화인지 비물질 문화인지는 맥락에 따라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런 설명을 봤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예를 이걸로 들더라고요. 통조림이라는 것을 들고 와서 참치캔 같은 걸 들고 와서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참치캔은 우리가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이기 때문에 물질 문화다. 물질 문화인데 근데 만약에 앤디 워홀이 그린 그 유명한 통조림 그림 있잖아요. 그 빨간색 하얀색 그 통조림 그림. 그거는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통조림은 비물질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A라는 것이 물질 문화인지 비물질 문화인지는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즉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저도 어려운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그 수능 보기 전쯤에 아예 제가 이제 기출해서 긁어다가 물질 문화의 예시에는 뭐가 나왔고 비물질 문화에는 뭐가 나왔고 이렇게 한번 쓱 정리해서 프린트물 나눠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그것밖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만들어진 개념이니까 그 정도로 대비를 합시다. 우리 문제 하나만 풀고 마칠까요? 85페이지에 8번 문제거든요. 여기에 설명해야 될 게 딱 한 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배웠던 문화 이해의 태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자꾸 화면이 올라가냐 진짜. 받침대를 해야 되나? 네, 8번 보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수업 시간에 말 안 한 개념이 있어서 설명 한번 하려고 한 거예요. 아우 졸려.
수행평가 여기 반에서 수행평가 안내 해줬어요? 아니요. 안 해줬죠? 그것도 해야겠네. 하지만 안내할 수행평가는 시험 끝나고 준비하면 돼요. 시험 끝나고 해야 할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요. 진짜요? 하지만 제 생각엔 제 거는 기사만 잘 찾으면 수행을 하는 데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 수행평가에 별로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아요. 그냥 수행을 했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는 수행평가라서 그 다음 게 훨씬 중요하고. 어딘데? 저이 20분까지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가 어렵진 않아서. 여러분 시험 공부는 많이 했어요? 이제 벌써 저희 12일이 아니라 이제 8일 남은 거 아니에요? 최악. 시험. 그래도 이제 곧 학교에서 시험은 곧 끝이 나지 않나요? 이번에 보고 기말 보고 2학기 고사 보면 사실상 끝이잖아요. 물론 뭐 수능도 남아있긴 하지만서도. 자, 여러분 85페이지에 8번 문항 한번 같이 봅시다. 8번 문항을 보게 되면은 이제 ABC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아마 그거는 어렵지 않게 찾았을 거라고 보는데 먼저 A는 여러분 문화를 이해가 아닌 평가의 대상으로 보냐? 문화 절대주의냐라는 거죠. 아니요라고 답하면 뭐가 되겠어요? A는? 그렇죠.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타 문화를 일방적으로 추종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라고 했어요. B는 뭐겠어요? 맞아, 자문화 중심주의겠죠? C는 사대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찾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설명하고자 했던 보기는 동그라미 4번인데요. 4번이 아니라 3번이에요. 죄송해요. 3번인데요. 3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배우지 않은 말이 나오는데 문화 제국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잠깐 설명하려고 이거 풀자고 했어요. 자, 여러분 문화 제국주의라는 거는 뭐냐? 일단 역사 시간에 제국주의라는 말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국주의가 뭐냐? 어떤 한 나라가 자기의 강한 힘을 다른 나라로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 혹은 군사적인 영향력을 다른 나라로 이렇게 확장하려는 시도를 말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만한 사례가 일본의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은 근대화를 빨리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빨리 이제 좀 선진 문물을 접하게 됐는데 그 자기들이 잘 나가는 그 영향력을 자기들끼리 있으면 될 걸 갖다가 조선을 침략을 했죠. 그게 이제 제국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군사적인 영역의 제국주의죠. 이거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영역에. 근데 이 문화제국주의라는 거는 이렇게 정치적 군사적인 영역으로 자기 나라의 세력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문화 영역에서 자기 나라의 세력을 다른 나라로 확장하려는 시도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문화 제국주의로 굉장히 오랫동안 비판받았던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친숙하고 좋아할 만한 회사인데 대표적인 곳이 바로 디즈니입니다. 디즈니가 문화 제국주의랑 뭔 상관이냐? 여러분 디즈니의 초창기 애니메이션을 생각해보면요. 초기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신데렐라, 백설공주, 조금 더 뒤로 오면 이제 잠자는 숲속의 공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디즈니의 초창기 작품인데요. 거기에 특징, 공주는 피부색이 어때요? 하얗죠. 왕자도 하얘요. 그러니까 유색인종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처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공주나 왕자라고 한다면은 항상 백인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뭔가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얼굴의 색깔이 하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이제 백인이 아닌 아이들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점들이 좀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겠죠. 뭐 여러분 혹시 근데 저도 이거 안 봤는데 혹시 포카혼타스라는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아세요? 저도 이거 본 적은 없는데 이거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언의 딸이에요, 얘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백인들이 여기를 이제 정벌을 하러 온 거야. 근데 사실은 이거 침략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근데 얘가 그 백인이랑 사랑에 빠져버리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마치 이 침략이 굉장히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정당화를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비판들이. 그런 것도 이제 문화 제국주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이걸로 이해가 안 되면은 마블 시리즈도 저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해요. 그 여러분 마블 시리즈 보세요. 그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 나오는 거. 최근에 나왔던 마블 시리즈 중에 혹시 이터널스 보셨어요? 저는 이거를 봤어요. 영화관에서 보기만 했어요. 보다 잤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 이터널스를 보고 와 이건 진짜 제국주의의 산물이다라고 느꼈던 게 제 기억에는 이 이터널스의 내용이 그 히어로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뭔가 이제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기 이제 한 사람이 아마 아이언맨이 죽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잘 나가는 애가 캡틴 아메리카였어요. 근데 얘가 이제 한번 핀트가 상해가지고 뭐 때문에 이제 다른 신들이랑 싸움이 난 거야. 근데 얘도 다 신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토르도 있고 토르는 북유럽에서 막 천둥의 신이에요. 신. 근데 얘가 한번 핀트가 상해서 막 승질을 우악 내니까 이제 다 당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 한 사람을 다른 다 신들인데 못 이겨요. 그래서 얘는 이름도 보세요. 캡틴 아메리카예요. 미국 대장. 그 미국 대장이 여기 안에서 가장 힘이 세요. 그리고 여기서 그 마동석이 나왔었어요. 동양 출신. 나오자마자 죽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캡틴 아메리카라는 이런 영웅의 존재가 미국이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타노스라는 그런 악당으로부터 그런 이제 미국 제일주의가 좀 반영되어 있는 산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게 이제 문화 제국주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 제국주의랑 연관되어 있는 입장은 이 세 가지 중에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얘기했어요? 얘가 되겠죠. 다문화 중심주의. 우리 문화가 최고니까 그 좋은 문화를 다른 데에도 확장을 해야지 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미국 제일주의, 다문화 중심주의죠. 그래서 제국주의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수행평가 안내를